안녕하십니까, 트랙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벤 브링크만. 타인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점검하라. 루이스트 루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은 그의 삶 무언가를 손에 쥐는 일이다. 쿠노 아이레르 로이스트 루프. 덴마크 출신 철학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연 키르케고르를 첫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앞서 4강에서 그의 철학 개념을 다루었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철학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루이스트 루프라고 생각합니다. 오르스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루이스트 루프는 형이상학과 윤리학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주제의 글을 썼습니다. 그의 사상이 기독교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의 저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56년에 출간된 윤리적 요구인데, 이 책은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일반적인 윤리 현상을 다룹니다. 로이스트 루프는 신학 교수였지만 일반적인 윤리학과 별도의 기독교적 윤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종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라기보다는 현상학적입니다. 현상학은 말 그대로 현상에 대한 학문을 말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윤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뇌는 어떻게 반응하고 기능하는지, 협동심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우리가 가진 이타주의적 성향의 유전자는 어떻게 살아남아 후대로 전해졌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현상학에 따르면 이런 지식은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는 현상들을 다룹니다. 현상학의 관심사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삶의 경험을 다루고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요. 로이스트 루프의 윤리적 요구가 다루는 핵심 주제도 바로 이런 윤리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을 신뢰하는가? 로이스트 루프는 윤리적 삶이 우리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윤리적 삶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누구도 철회할 권리가 없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파기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요구는 어딘가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이루는 단단한 토대를 삼을 수 있지요. 우리는 로이스트 루프가 상호 오전이라 부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서로 기대고 구해주면서 사는 것이지요. 넓은 의미에서 과감히 앞으로 나가는 행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실제로 로이스트 루프는 자신의 저서 키르케고르와의 대면에서 신뢰를 삶의 최고 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뢰가 불신보다 실존적으로 우선하는 형태라고 말하죠. 실제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보호자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불신은 그 이후에야 배우지요. 어른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만날 때 기본적으로 그가 믿을 만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만납니다. 몰래 카메라에 너무 쉽게 속게 되는 이유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상황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삶이 이처럼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는 일이며, 그걸 통해 그 사람 삶의 무언가를 자기 손에 쥐게 되는 일입니다. 이럴 테도록 로이스트 루프는 윤리적 욕구라는 개념을 이끌어냅니다. 윤리적 욕구란 바로 당신에게 건네진 다른 사람의 삶을 보살피라는 요구이자 책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의존하며 당신의 권력이 닿는 범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의 일부를 돌봐야 한다는 요구는 사람 사이 근원적인 상호 의존과 직접적인 영향에서 생겨난다. 윤리적 요구와 책임은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사한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책임감으로 구성됩니다. 푸코 또한 권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로이스트 루프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푸코와 로이스트 루프의 철학은 서로 다른 지점이 많지만 두 사람 모두 권력을 삶의 기본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로이스트 루프는 권력이 사람을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푸코와 생각이 같지요. 다만 로이스트 루프의 관점에서는 권력으로부터 의무와 책임도 나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조직과 기업은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부당하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몇몇 경영이론은 직장에서 권력 관계를 없애는 게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호 의존 관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곳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권력을 휘두르거나 제거해버리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요구지요. 이런 윤리적 요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생활하는 것처럼 상호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윤리적 요구의 기원. 제가 로이스트 루프의 사상을 가르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 요구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우리는 묘사보다는 설명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 들으면 그 발생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로이스트 루프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윤리적 요구를 묘사했을 뿐 진화나 심리적으로 그 기원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윤리적 요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리적 요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하자면 로이스트 루프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책임이나 의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윤리적 요구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매우 사회적인 종으로 재환했으며 또한 개인의 삶이 서로 밀접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사회 윤리적 요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물음 자체는 수학이나 논리 연산의 타당성을 묻는 것과 유사합니다. 2+2 4라고 누가 결정했나요? 그 사실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실로서 원래 그런 거죠. 수소 분자 둘이 산소 분자 하나와 결합하면 물이 된다고 누가 결정했나요? 이 역시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성분이 상호작용하면은 순전히 화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 원래 그런 것이지 단지 우리가 그렇게 우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물이나 논리, 윤리처럼 말이죠. 윤리적 요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질문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상대를 위해 쓰라는 요구는 누가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윤리적 요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요구가 우리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화학 공식과 달리 윤리적 요구는 기계적이고 인과적인 과정이 아니라 논리처럼 규범적인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응답할지 거부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 윤리적 요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지요.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합리성의 정당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펼치는 주장은 윤리의 기준이 문화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요구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주장에 대한 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윤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성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아이스 같은 뒤틀린 이데올로기나 집단 학살자의 왜곡된 관점을 토대로 윤리적 관점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지요. 반대로 모든 위대한 종교나 문화적 전통에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이고 파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그런 행동은 지극히 예외적입니다. 물론 이런 폭력적인 스토리가 오늘날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상호작용이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윤리 표현 방식은 문화권마다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윤리적 요구라는 현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리적 요구는 다수결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로이스트 루프가 도덕적 요구라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는 도덕과 윤리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적인 윤리적 요구에서는 그 어떤 사법적, 도덕적, 인습적 규칙도 끌어낼 수 없다. 그것은 침묵한다. 사법 절차나 도덕 인습은 윤리적 요구가 통과해 퍼져나가는 프리즘일 뿐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인습은 윤리적 요구를 보여주는 동시에 굴절시킬 수 있다. 어원을 봤을 때도 도덕과 윤리는 다릅니다. 많은 철학자가 둘을 구분할 때 보편성과 가변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로이스트 루프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 요구를 가리킬 때 윤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도덕적 요구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윤리적 요구는 문화보다 앞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삶의 근본 조건이지요. 그것이 폐기될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잊힐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도구화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지 같은 질문이 갈수록 지배력을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쉽게 잊힐 때가 많습니다. 로이스트 루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이득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무엇을 얻거나 잃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행동합니다. 로이스트 루프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인간 본성이라는 주장을 미심쩍게 바라봅니다.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며 독립성과 자기 충족만을 앞세우는 지배적인 인간관을 비판하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자신만의 자아 형성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개성에 대한 광신적인 추종으로 끝나버리기 마련이다.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세계 밖에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폐쇄적이고 내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의존하는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는 타인이 있는 쪽, 즉 바깥을 향합니다. 요즘 몇몇 교육 연구자는 자아 형성의 대단한 이상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아 형성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보편적인 기준은 내세우지 못합니다. 로이스트 루프는 이러한 자아 형성, 그의 표현에 따르면 결국에는 개성에
대한 광신적인 추정으로 끝나버리기 쉬운 이 개념의 유행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소셜미디어에 셀카를 올리기 위해 모두가 외모를 가꾸는데 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거의 광신적일 만큼 자신을 다듬습니다. 로이스 루프가 지금 시대를 살았다면 대단히 소외감을 느꼈을 테지요. 그는 우리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관계해야 할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 예컨대 윤리적 요구나 신뢰와 같은 가치를 쉽게 잊는 지금의 현실을 비극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가치는 개인이 창조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항구적이며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딛고 설 만한 실존적인 관점이 됩니다. 손의 윤리학. 로이스 루프는 우리가 항상 타인의 삶의 무언가를 우리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은유입니다. 손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가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손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사람들 가까이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사물과 상황을 손으로 다루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종은 단어 역시 한 움큼이라는 뜻의 라틴어 마니플루스에서 나왔지요. 그러나 이는 그다지 권장하거나 감탄할 행위는 아닙니다. 로이스 루프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별적인 세계다라는 관점에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의식의 철학과 충돌합니다. 의식의 철학은 17세기 데카르트 이후 칸트를 거쳐 현대의 뇌 연구까지 이어지는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자기 바깥의 세상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능력이에 정의된다는 주장이죠. 과거에는 이런 특징이 영혼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뇌의 기능으로 여겨지지요. 그러나 의식으로 보는 영혼으로 보던 이런 관점에서는 인식이 상당히 소극적인 활동이 됩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진 곳, 즉 우리 내면의 영혼이나 뇌 속에서 세상과 타인을 관찰하게 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에 온갖 다른 대상 틈에 있는 것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정신, 영혼이나 뇌를 지닌 개인이 대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저 바깥 세상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의미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앞서 제가 소극적인 허무주의라 부른 태도, 그러니까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삶의 뭔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로이스 루프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통받는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타인은 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관계의 윤리적인 요구가 따른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손은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표현하는 은유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내 관념, 곧 내 의식 속에 있는 주관적인 생각하고만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볼 사랑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몹시 중요한 이 개념은 타자가 내 의식의 반영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통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이스 루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중심에 손을 놓음으로써 우리 삶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식과 외부 세계의 현실을 온전히 알고 인식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손에 대한 의미 있는 은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철학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도구화의 흐름 속에서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장인의 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일이 윤리의 토대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넷은 장인을 그 일 자체를 잘 하려는 욕망과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 정의합니다. 외과 의사든 목수든 프로그래머든 교사든 어느 한 분야의 장인은 자신의 일 그 자체에 몰두합니다. 세넷은 이것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완성도 높은 좋은 작업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그런 기준을 토대로 신참을 교육하기도 하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일터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돈이나 승진 같은 개인의 성공입니다. 일 그 자체에 집중하는 장인과는 관심사가 아예 다르죠. 돈을 위해 일하든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일하든 어쨌든 그들에게 일은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넷은 일 자체를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침내 훌륭한 경지에 도달하는 장인의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이스트르프처럼 세넷도 장인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자, 그러니까 장인의 외부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장인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좋은 물건을 손에 쥐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건을 손에 쥘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장인의 노력과 책임,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동을 느낄 때면은 우리 역시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장인의 일은 우리가 세상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타자를 향하고 세상에 자신을 활짝 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이자 로이스트루프가 표현한 윤리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우리에게 단단히 딛고 설 중요한 실존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파괴하지 않고서는 결코 도구화할 수 없는 삶의 단단한 관점이 되지요. 타인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점검하라. 로이스트루프 이야기였습니다. 태백산 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